entered me.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작업은 첫 번째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비스 넘버 5, Dare to Kids of Naturalism 2017년 작업이고요. 네. 쿤스탈레 바젤에서 이제 전시를 한 달 정도 했고 스위스에서 첫 개인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서비스 작업이 5개 있다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큰 스케일의 약간 서비스 작업인데 아담님도 스스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보통 그 서비스 작업 제목들이 뭐 네. some cleaning, 뭐 some riding, 뭐 막 그런 식이잖아요. 약간 네. 짧게 약간 뭔가 그런 자본주의적인 맛을 좀 섞으면서 노동의 맛을 좀 섞은. 근데 이거는 완전히 제목의 그 형태를 완전히 자기가 일부러 다르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굳이 제목을 해석해 보자면 네. 뭐 약간 자연주의에서 니네가 애들을 떼놓을 수 있을까? 한번 해봐. 뭐 약간 이런 느낌? 뭐 dare이 뭐 감히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목에서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내추럴리즘에서 한번 떼놓아 보겠다 이런 뉘앙스 좀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을까라는 말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내추럴리즘. 간단히 작업의 좀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제 4명의 퍼포머들이 있고 그 퍼포머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듈 형태. 그러니까 모듈이란 것도 이제 약간 자본주의적인 맛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인 생산에서 그렇죠. 모듈을 많이 쓰니까 모듈 형태의 코스튬들을 사용하여 연극적인 감성과 전시 공간 사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뭐 건축적인 형태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코스튬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용해서 네. 연극성을 전시 내에서 보여주겠다는 그런 작업이죠. 왜냐하면 내추럴리즘이란 게 사실 그거잖아요. 일상적인 거 약간. 그러니까 뜻을 뭐 해석하자면 자연주의인데 네. 뭐 자연주의라는 건 뭐 너무 약간 자주 느낌이고. 자연스러운 상태 같은 느낌을.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일상의 느낌. 상태 느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자기가 이제 약간 연극성,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잖아. 판타지라고 하나요? 좀 판타지스러운 것도 있고.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작업을 구성했고, 그래서 전시회 기간 3주 동안 4명의 퍼포머들이 총 65시간 동안 퍼포먼스 한다. 그래서 그들은 다 이제 아담 린더처럼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댄서이고,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무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예술 공간에서 그 작품을 만들고 네. 이제 서비스의 형식을 취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아담 린더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약간 그 행정의 미학, 행정 미학이 행정의 미학, 있었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아까 서비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맥락으로 이제 서비스 작업을 첫 번째로 이제 가져가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몸의 노동이랑 그다음에 이제 이 퍼포먼스 예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 맥락 속에서 해석될 수 있을까? 이제 서비스의 맥락 그대로 가져가는데 그 형태가 아까 저희가 말한 썸클린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좀 다른 식의 형태로 서비스지만 같은 서비스지만 좀 그쵸. 진행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같은 서비스니까 그 비슷한 궤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이제 저번에 아까는 이제 클리닝이었잖아요. 클리닝. 네, 네. 아까 어떤 그 자본주의적 행위에 대한 것보다 이번에 연극성을 좀 대입시켜서 그걸 또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작업도 더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시각적이고 음향적인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썼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음악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운드랑. 네. 그래서 거기 뭐 제가 쓴 글에서는 이런 식으로 써있더라고요. 네 부분으로 구성된 음악이 있는데 네. 그것들이 이제 퍼포먼스들 그 음악에 약간 이제 반응해서 응답한다고 해야 되나? 이제 반응해서 몸짓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런 옵션들을 제공하는 거죠, 음악이. 그 결과 이제 65시간 동안 한 번의 움직임도 반복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와. 정확하게 복제되지 않고 그냥 음악에 맞춰서 약간 이제 퍼포먼스를 자기의 자율성을 좀 주는 거죠. 약간 즉흥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죠. 즉흥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방금 저희가 카인 파라디소 얘기를 잠시 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연극성이란 게 오페라랑 좀 연관이 되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 면에서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포맷은 없지만 하나의 목적성을 좀 줄 수 있는 그 뉘앙스의 음악이 있다는 거죠. 그죠. 너네 약간 요런 그러니까 우울한 음악이 나오는데 막 신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지시의 느낌. 그러니까 약간 되게 큰 가이드라인의 느낌? 연극이랑 그때랑 좀 다른 게 연극은 그 지시, 그러니까 음악에 맞춰서 정해진 루트나 그 몸짓의 그 동작들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연출이 완벽히 끝내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음악이라는 지시라는 연극적인 요소만 대입을 하지만 그 안에서 그 반응하는 건 퍼포머의 몫에 맡기는 건가요? 그렇죠. 약간 중간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중첩시킨 느낌. 너네 이렇게는 하되 니네 마음대로 해. 약간 이런 느낌. 오케이.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되는 것 중 하나가 이것이 약간 저희가 말하는 서비스랑 여기도 계약서가 붙어 있어요. 네. 여기도 계약 내용이 다 있고. 근데 서비스랑 좀 다른 건 뭐냐면 여기서 계약 내용이 좀 더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 추상적이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약 내용의 기재된 항목들이 예를 들면 썸 클리닝 같은 경우는 뭐 청소를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식의 예로 써 있었다면 여기는 좀 다른 뉘앙스로 아예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약간 좀 연극성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계약서의 내용이 되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가 뭘 해야 된다. 계약서라는 되게 현실적인 그죠. 그 기관적인 무언가조차도 끌어온 거죠. 약간 판타지적인 거. 그죠. 판타지적인 그런 거. 예를 들면은 그거랑 웃기잖아. 내 계약서에 집이든 아니 집은 아니지 내 직업 계약서가 있다 쳤을 때 뭐
회사랑 계약서가 있을 때 뭐 너는 호롤룰을 해야 돼라고 한다거나 뭐 그거 더 추상적이죠 제 생각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죠. 컴퓨터 앞에 흔들바람 사랑이 하뿐이. 그죠. 그런 식으로 써 있는 건데 흔들바위 사랑이 하뿐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솔직히 뭐 정확한 지시사항이지만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계약서는 좀 구할 수 없나요? 저도 가보진 않아서 못 구하겠어요. 이거는 좀 뭐 이렇게 스크린샷으로 이렇게 뭐 어디 나오지 않습니다. 아쉽네요. 누군가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또 계약서의 성격과도 완전 이렇게 반대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한 번의 충돌이 일어나. 첫 번째 벌써 예를 들자면은 뭐냐면은 두 번의 충돌을 제가 또 잠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충돌 이제 계약서가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완전히 정해져 있는 루틴이 있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고 완전히 재생산되는 행위 없다는 점. 계약서에 기반하지만 재생산되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계약서에 어떤 뭐 음악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 써져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완전히 재생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팍스 레고메나라는 말이 있는데 하팍스 레고메나가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약간 옛날 그리스 뭐 이쪽에서 나온 고대 언어인데 어떤 책이나 글에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를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게 많이 관련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한 번만 등장한 단어는 되게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 같은데 퍼포먼스의 행위가 사실 이런 여기서 그랬잖아요. 65시간 동안 결론적으로 어떤 행위도 반복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대단히 하팍스 레고메나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이런 퍼포먼스 자체 반복된다는 점에서는 또 이런 하팍스 레고메나적이진 않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형식은 반복될 수 있는 요소인데 가는 내용은 반복되지 않는 것들로만 가득 찬 거죠. 그죠. 그런 지점이 되게 재밌네요. 충돌을 진짜 좋아하는 작가인 것 같아요. 구조적인 충돌. 그리고 여기서도 예를 들면 그렇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퍼포먼스는 행위에는 어떤 불합리성이 없으며 서사적이거나 극적인 정의는 없다고요. 왜냐면 계약서에 써 있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알 수 있는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클리닝처럼 청소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뭐 완전히 미쳐 날뛰는 행위는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람객들은 그들을 보자마자 그것들이 되게 교육받는 어떤 전문적인 행위란 걸 알 수 있다고요. 왜냐면 그들이 이미 교육되고. 그래서 그런 또 충돌 지점이 있는 거죠. 극적인 행위는 없지만 되게 그 극적인 기교들이 있는. 그러니까 아담 린더가 여기서 되게 많이 언급하는 단어 중 하나가 정확하게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virtuosity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약간 뭐라고 할까 기교라고 해석이 돼요. virtuosity라는 단어가. 네, 기교?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담 린더는 어쨌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댄서잖아요. 근데 그런 댄서들의 움직임이 기교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장인 정신이 좀 있는 것과 그런 것들이 또 일상성이라던가 어떤 극적인 전개가 없는, 그러니까 기존의 약간 스토리라인에 따르지 않고 뭐 역사에 따르지 않는 그런 몸짓들을 조금 따를 때 또 이런 충돌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서가 섀도우 복싱 하는 거랑 일반인 섀도우 복싱 하는 거랑 누가 봐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차이가 나죠. 행위는 같을 수 있는데 그 숙련도에 나오는 행위 같은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보통 막 도망쳐야 되는 유형 중에 만나면은 갑자기 복싱 자세를 만두기 뭐 이런 것처럼 하는데 그다음 뭐 복싱 자세 취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 이 사람이 복싱을 하지 않아도 직접 날 때려보지 않아. 이 사람은 고수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기교를 좀 강조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의 약간 상황들을 형식으로 제공한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그러니까 연극성을 8개의 안티 내추럴한 상황들로 약간 제공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 트레일러가 있어요. 이 전시에. 이 퍼포먼스 트레일러. 트레일러가 있는데 그걸 보면 이 8개의 형식을 딱 거기서 말해줘요. 첫 번째로 we imprint, we hustle, we choose, we lubricate, we fake analyze, we shape and cry, we animate, we mystify, we are not your mirror. 그러니까 이거를 퍼포머들이 하면서 그러니까 퍼포먼스 진행되면서 각자 외치나요? 아니면 외친다기보다는 음악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좀 말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이게 그거예요. 이게 약간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퍼포먼들한테 지령의 느낌. 그렇죠. 위 임프린트는 이제 각인시키다가 위 임프린트고 위 허슬은 되게 약간 이 단어 자체가 이미 추상적이네. 추상적이죠. 어떻게 각인시키라는 건지. 어떻게 각인시키는 건 모르겠지만 각인시키다. 허슬하는 건 뭐 열심히 해라. We choose. 우리는 고른다. We lubricate. lubricate는 이제 기름을 칠하다. 이것도 기름을 칠하다가 lubricate이라고 하는데 뭐 정확히 뭔 뜻인지 모르겠고. We fake analyze. 이제 가짜로 분석한다. 뭐 we shape and cry. 우리는 뭐 쉐이프를 만들고 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We animate. 뭐 애니메이트 한다는 거. mystify. 신비하게 뭐 혼란스럽게 만든다. 뭐 we are not your mirror. 우리는 너의 거울이 아니다. 이건 되게 미미컬한 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죠. 미미컬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연극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연극성의 8개의 테마를 스스로 약간 좀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 린더가 생각하는 연극에서의 나올 법한 요소들을 좀 그렇죠. 연극의 요소라고 보면 쉽죠. 연극이 무언가를 각인시키고 뭐 열심히 하게 만들고 뭐 고르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야기 뭐 고르잖아. 다 연극성이란 게 다 어떻게 선택의 문제니까. 이야기란 게 뭐 기름을 칠한다.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겠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 뭐랄까 상황들을 선택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 뭐랄까 그래픽적인 요소를 부여하는 고안된 다양한 의상들을 또 이제 거기다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은 뭐 우주 비행사의 장비 같아 보이는 운동복도 있고, 뭐 페르시아 양탄자의 그것을 모방한 어떤 장신기용 의상이 있고, 뭐 기능성 기계라고 하는데 뭐 은으로 된 뭐 망원 우수. 그러니까 이건 사실 봐야 돼 아는데 은으로 만든 진짜 뭐 우수인데 망원 뭐 이런 게 있어요. 막 되게 특이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극처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심지어 실제 행위가 일어날 때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쉴 때는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페르시아 양탄자를 모방한 의상이 됐잖아요. 그걸 막 입고 스커트처럼 입다가 갑자기 쉴 때는 그냥 그 안에 그걸 자기가 덮어 쓰고 그 안에 들어가서 쉬어요. 담요 덮듯이. 담요 덮듯이. 그러니까 그런 되게 말도 안 되는 의상들을 또 일상성이랑 가끔 엮기도 하고 그런 뭐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 쉬는 행위는 또 일상적인 행위잖아요, 그죠? 그죠. 아까 선클리닝에서 쉬었고 실제로. 이 페르시아 양탄자를 뒤집어 썼을 때는 그냥 되게 일상적인 이 소품조차 일상적인 제스처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또 그 연극적인 요소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다시 뭔가 판타지적인, 추상적인 무언가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게 저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작업 설명을 제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산발적으로 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연극성 자체를 부각시켜서 이 연극성을 퍼포먼스 안에 어떻게 좀 포함시킬까? 라는 좀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담 린더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 중 하나가 I wanted to teach the white cube how to take theatricality.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화이트 큐브한테 나는 뭐 연극성, 뭐 연극조라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재밌네요. 지금까지는 아담 린더가 뭐라 그러죠? 연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연극을 분석하고 분해하는 구조적인 행위를 했다면 그죠. 이 전시에서는 오히려 연극을 반대로 가져온 완전히 가져왔죠. 그다음 이게 요즘에 이제 많이 하고 그가 앞으로도 발전시킬 좀 그런 맥락과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약간 이게 약간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가? 뭐 안내이모프도 되게 오페라적인 클래시컬한 요소를 파우스트면 뭐 연극도 있을 거고 화이트 큐브로 들어왔고 실제로 이게 안내이모프가 2016년에 똑같은 공간에서 쿤스트할레 바젤에서 저기 갔었어요 참. 갔었네? 네, 거기서 공연 뭐였어요? 앙스트였나? 앙스트 1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공연했고 그다음 아마 그때 그래서 쿤스트할레 바젤 그 전시표를 보면은 퍼포먼스를 꽤 많이 했어요. 실제로 거기 퍼포먼스 많이 하긴 하고 작가도 저희 같이 봐서.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 연극성에 대해서 계속 말하면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이 제목이 내추럴리즘에 반대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그 퍼포먼스에 대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거 안 하고 좀 더 연극성을 가져와 볼래? 약간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사실. 그래서 뭐 내추럴리즘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추럴리즘은 뭐냐면은 뭐 아까 말했지만 자연주의로 좀 해석될 수 있는데 뭐 실제의 사물과 현상을 자연 세계 범위 안에 있다고 보고 초자연적이나 뭐 초자연적인 존재나 힘을 신뢰할 수 없는 가설이라 생각한다. 뭐 기본적인 사전적인 의미인데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이 관습을 또 비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저희가 첫 번째 편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퍼포먼스가 되게 현실과 맞닿아 있는 정치적 목소리가 되게 컸다고 했잖아요. 현실과 되게 맞닿아 있고 퍼포먼스 이 당시나 그 좀 전 시대나 퍼포먼스는 사실 되게 현실과 엄청나게 맞닿아 있는 그런 매체였단 말이에요, 사실. 시작점이 약간 정치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그 작가들이 실제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다큐멘터리 같은 데도 나오지만 거의 무슨 도인가, 그러니까 춤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몸짓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정신을 훈련하거든요. 멘탈리티를. 근데 그것에서 약간 이제 반대 노선을 취한 거죠. 퍼포먼스는 어쨌든 행위에 대한 거고 또 실제로 음악을 사용하고 춤을 사용한 퍼포먼스도 되게 많은데 그쵸. 뭐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거죠. 언제까지 너는 이런 내추럴리즘에 의존할 거야? 이 일상성과 이 현실과 맞닿아있다는 그 맥락에 의존할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담 린더가 했던 말 중에 뭐 아마추어에 대한 패티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게 약간 뭐 이렇게 퍼포먼스, 그러니까 약간 그게 암묵적인 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숙련된 안무가가 하는 행위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퍼포먼스는 아무나 해도 돼. 너도 퍼포먼스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퍼포먼서도 어쨌든 직업이고 그렇죠. 퍼포먼서도 어쨌든 하나의 예술가인데 멘탈리티가 달라요. 그것에 대한 기교, 아까 말한 벌처스티, 기교란 것과 기술이란 게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위한 약간 그것들이 또 발현되는 장소로 연극성이라는 것도 어쨌든 하나의 기교적인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그런 맥락을 좀 포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추럴리즘 반대하는 방식에서 그런 것도 선택했는데 인터뷰에서 그래서 브레이트적인 것을 좀 말하거든요. 브레이트가 작가 이름인가? 베르톨트 브레이트라고 아마 뭐 모든 영화 관련이나 아니면 연극하시거나 연기하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되게 유명한 독일의 이제 작가죠. 연극 작가. 네. 그래서 기존의 연극성을 거부한 작가로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이 아담 린더가 가져온 연극성을 비판한 작가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추럴리즘에 가까운 작가. 내추럴리즘을 사실 가까운 작가죠. 되게 감성적인 관람, 뭐 감성적이고 되게 그 시각적으로 되게 뭐 그런 관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하고 판단하는 관람을 주문하거든요 관객한테. 그래서 실제 그런 배너 현수막을 걸었다고요 그 연극 무대에. 그렇게 낭만주의적인 얼빠진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의 기법 중 하나가 소격 효과라고 알려진 기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해 효과? 이게 뭐 생소화 효과, 낯설게 하기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뭐 쉽게 말하면 이 현실적인 걸 보여주면서 되게 그걸 낯설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오히려 다시 현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거긴 한데 약간 카인 파라디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뭐냐면은 아까 저희가 카인 파라디소 할 때 소해에 대한 얘기를 잠시 했었던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 거대한 구조 안에서 되게 소외받는 개인들에 대한 미시적인 개개인의 그렇죠. 아까 저희가 단어 얘기하면서도 나무들은 소외받는 식으로 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되게 정치적인 그걸 펼쳤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사람이고 브레이트가 관객이 약간 수동적으로 앉아서 그냥 쇼를 관람하는 게 아니라 되게 그것을 통해서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뭐 생각하기를 바랬고 뭐 질문하기를 바랬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거의 이 내추럴리즘이라는 게 정말 어떠한 연극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워서 관객이 그렇죠. 스스로 그냥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듯한 느낌일 수도 있고. 그죠. 약간 현대 많이 했었던 뭐 퍼포먼스랑도 되게 비슷한 형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현실에 대해 생각해야 되고.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아담 린더는 이제 이것을 다시 거부해서 퍼포먼스 언제까지 너 너네 그렇게 할 거야. 또 부정의 부정으로 계속. 그렇죠. 전문성이란 게 있어야 하지 않겠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그 연극성이란 것을 되게 그 안으로 끌고 왔는데. 근데 아담 린더는 실제로 그래서 21세기 많은 퍼포먼스들이 약간 베르토트가 말하는 이 관습, 그러니까 브레이트의 관습을 많이 따랐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미메시스적인 움직임들이 또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그 대신 조금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썸클린도 사실은 그걸 따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브레이토트적인 걸. 그죠. 브레이트적인 걸 따른 건데.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저희가 말했던 건 제목을 완전 다른 궤도를 지었다 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얘도 이제 브레이트적인 걸 벗어나려고 노력 중이구나.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자체가 브레이트에 좀 가까운 성향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썸클린이라는 건 일상적인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현실에 대한 구조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실 브레이트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반대로 나 이제 이런 거 안 하고 진짜 연극성을 가져올게. 아예 현실적인 행위 안 할게. 현실이 없어요. 여기 막 할 때도 막 보면 사진들을 보거나 동영상을 보면은 뭘 하고 있는 건지 싶을 정도로 뭐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보통 퍼포먼스를 다 말도 안 되는 행위하는 거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저는 퍼포먼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브레이트적인 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안네이머포도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현실의 행위에 기반을 둔 행위들. 그죠. 없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기서도 뭐 쉬었다 이런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 퍼포먼스에 일어날 때는 진짜 이상한 행위들 많이 해요. 뭐 서로 막 거의 뭐랄까 등목을 타서 막 뭐 벽에 서 있다든가 뭐 약간 이상한 걸 많이 하는데 완전 그래서 가상의 연극적인 거죠. 예를 들자면 그가 말하고 있는 게 약간 그런 거 같긴 해요. 퍼포먼스도 어쨌든 하나의 극일 뿐이다. 영화는 영화다 이런 영화처럼. 그래서 그것이 되게 재밌는 게 노선이 바뀌었네요. 약간. 그렇죠. 노선이 바뀐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뭐 같이 유튜브로 양혜교 작가 인터뷰도 봤었을 때 본인의 작업이 결국엔 지그재그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기존에 추구하던 방향으로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또 자기가 추구하던 방향으로 갔다가. 근데 이게 지금 아담 린더가 저는 딱 그 길을 걷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현대 퍼포먼스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너네가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봤자 그거 현실적인 거 아무것도 없다. 왜냐면은 그거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신물이 난 걸 수도 있고. 신물이 난 걸 수도 있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계약서를 붙여놓는 행위는 어쨌든 옛날부터 해왔지만 어쨌든 그것이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거였잖아 사실. 그 우리가 퍼포먼스 아무리 하는 것처럼 우린 계약 노동자일 뿐이다 라는 것처럼 여기도 너네가 내가 아무리 퍼포먼스해도 내가 하는 건 그냥 가상의 극일 뿐이고 내가 하는 거야말로 연극이다. 되게 디지털적이기도 하네요. 디지털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우리가 일루전이다, 약간 환상이다 그냥. 우리가 아무리 자본주의 안에서 서비스라는 이름을 달고 있을 때 그것이 아무리 현실인 척을 해도 그것은 절대 현실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식당 종업원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편의점에서 편의점 여자 직원이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이유로 이 사람 나를 사랑하나? 그죠. 그러니까 이건 구라랑.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그 직업 정신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또 다른 입장을 취한 것 중 하나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별로 말하지 않았는데 아담 린더한테 무용이란 건 되게 중요한 주제거든요. 개인이 무용가고 개인이 그 아담 린더가 행위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는 사회 행위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무용이란 그 무용의 역사나 네. 무용의 그 컨텍스트를 되게 많이 참고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무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뭐 그런 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살아있는 몸과 라이브로 진행되는 무용에 대한 경험은 이성적 논리를 통해 읽어내고 담아내기는 매우 어렵다. 그것은 감각적인 것이고 매우 주시하다. 뭐 육즙이 많다.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짱이다 이거죠.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이 무용의 특성이 완전 브레이트적인 거랑 반대된다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실제로 춤을 추는 사람을 앞에 두고 있으면은 그것의 몸짓에 대한 그러니까 몸짓의 행위 자체도 보이고 그 컨텍스트가 뭐 읽힐까 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육체 자체의 주시점이 진짜 보이거든요. 그죠. 아름답다고 하거든요. 몸이 근육이 멋있다. 그치. 남자가 봐도 무용수의 몸이 진짜 아름답다. 저는 이 얘기 만약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뭐 찾아볼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 그 예시로 저는 몇 가지 들 수 있는데 문득 생각나는 카니에 웨스트의 Fade With Me. 거기에 무용수가 나오나요? 몸이 약간 진짜 주시예요. 이건 뭐 이게 약간 뭐 네.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거의 연쇄살인마급 발언 느낌인데 몸이 주시하다는 그런 느낌인데. 네. 근데 제가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하냐면 동시에 또 이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지그재그 이 작업에서 지그재그가 몇 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저희가 서비스 계약서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네. 계약서가 붙어있다고. 근데 아담 린더는 꽤 디테일하고 설명적인 계약서를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칸 씨도 아시겠지만 관객이 어떤 행동에 나올지 이성적으로 약간 이해하게 만드는 계약서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것이 약간 추상적이더라도 그것이 이성적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계약서를 만드는데 그다음 그것이 계약서의 목적이잖아요. 어쨌든 관계에 가면 계약서를 벽에 붙어있는 걸 읽어볼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자신이 방금 말한 그 무용의 특징과 완전 또 대립시켜가지고 뭐랄까 탈이성적인 움직임이 어떤 그 이성적인 계약서를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컨트롤될 수도 있고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충돌시킨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무용이란 것은 절대 이성의 안에 포함될 수 없지만 예술공원에서는 그렇대라고 하는 거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가정 게임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죠. 가정을 설정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읽히는지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전에도 막 예술가가 어디 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지원하거나 어디서 전시할 때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딱 텍스트적이잖아요. 그죠. 내 몸은 정말 주스하고 정말 쥐리는 오지는 막 이런 행위를 할 거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정말 텍스트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잖아.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처럼. 제 작업은 지립니다 이렇게 쓰면 뭐 상대방이 알 수가 없잖아. 보라 이렇게 쓸 수. 그러니까 와서 그게 왜 지리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또 약간 이중적인 스탠스가 있는 것 같아요. 기관이라는 게 결국에는 서류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죠. 텍스트적인 무언가 항상 필요해요. 그다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모험을 그냥 단순히 감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런 식의 또 약간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또 생각했던 재밌는 지점이 그거예요. 서비스와 무용은 어떤 비슷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무용이 퍼포먼스 아니라 무용이. 왜냐면은 바로 어떠한 짜여진 그 태스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아담 린더는 약간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서비스의 수행성과 짜여진 안무에 대한 수행성을 동시에 약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이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 교집합이라면은 무용도 완전히 프리스타일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리스타일 무용이 있지.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무용 극에서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 짜여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서비스랑 안무는 되게 비슷한 지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주의에서의 서비스란 건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고 이 무용의 무용의 업무는 이성적인 영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죠. 이런 느낌인 거죠. 극이나 어떤 무대에서의 무용은 뭐 관객들한테 어떠한 추상적인 뭔가 아름다움을 주는 용도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만약에 그러니까 무용가로서 흥미가 없는데 그걸 해야 돼요. 그럼 그거 노동이잖아요. 그 노동이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나는 지금 나의 예술혼을 펼치고 있어가 아니라 그게 만약에 어떤 극에서 이미 설정된 태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이미 이 동작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딴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노동이잖아요. 그죠. 보는 이는 아름다워. 저 사람 역시 무용가의 필이 느껴져. 이런데 알고 보면 나는 아니야. 아무 생각 없어. 오늘 사실 뭐 그런 사람들 꽤 있죠. 왜냐면은 아까 뭐 댄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러시아의 이제 발레 천재였나? 뭐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도 약간 이제 그거에 좀 환멸을 좀 느껴서 그냥 정말 훈련 열심히 해서 뭐 그냥 보여주나 좀 환멸을 느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걸 좀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다큐멘터리가 문득 떠오르네요. 역시 그 아무리 이게 아름다움을 표방하는 무용일지라도 그것이 개인의 흥미가 없고 약간
어떤 루트로 고착화되면은 네. 질릴 수도 있죠. 본인이 하는 사람 쓰죠. 그렇죠. 아니 너무 그냥 이미 뻔해졌다라고. 그래서 실제로 퍼포먼스가 아까 말했듯이 반복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는 이런 사실 서비스랑 똑같은 거잖아요. 노동이랑. 그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퍼포먼스라는 게 단순히 즉흥적이고 되게 현실에만 맞닿아 있고 그런 뭐 엄청난 그런 매체라기보다는 되게 이런 연극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재방연돼야 된다거나 그죠. 그런 걸 좀 충분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담 린더가 그래서 이 작업을 어떻게 연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냐 그 도구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카인 파라디소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카인 파라디소 다음 연도에 만들어진 네. 작품이니까. 네. 유니폼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다들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다 다른 테마 유니폼이죠. 뭐 그 페르시아 양탄자 같은 것도 입고 있고 뭐 우주 비행사 같은 것도 입고 뭐 약간 되게 비현실적인 옷도 입고 있는데 네. 되게 유니폼 같은 것도 분명히 노동과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유니폼인데 그 유니폼을 완전히 연극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되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연극적이고 추상적이고 뭔가 비현실적인 거는 어떤 유니폼적이지 않다 생각하잖아요. 네. 유니폼적인 건 대단히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죠. 뭐 개인성을 좀 지워버려야 되고 그죠. 뭐 깔끔해야 되고 막 이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그 아담 린더가 사용한 유니폼은 되게 감각적이고 되게 비현실적이고 네. 그 현실의 그 사용의 형태에서 되게 벗어나 있고 그런 건데 그것들이 유니폼으로 됐을 때 그것이 연극조의 유니폼이 탄생했을 땐 또 어떤 느낌일까?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그 충돌을 약간 시킨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자면은 카펫의 아까 형태 말했잖아요. 치마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다르게 사용되기도 하고 뭐 망원용 의수 같은 것도 단순히 의수가 아니라 또 되게 막 이상한 무용을 위한 도구이면서도 막 기존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는 그죠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되게 여러 가지 뭐랄까 신비로운 상황들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가 그 목적성을 약간 본질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빼버렸을 때 드러나는 그 추상적인 그게 진짜 본질일 수도 있는 그죠. 그런 걸 약간 연극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 린더가 여기서 행한 그 작업의 본질은 연극성이라는 것과 현실성 그 교집합을 찾아냄과 동시에 그 다른 것들을 완전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얽힐 수 있는 교집합 하나를 두고 네. 완전히 다른 측면 두 개의 측면을 부각시킨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아까 이거 계속 치마 언급하는데 이거 치마도 이게 치마로 사용될 수도 있고 카펫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죠. 그냥 그것들이 하나의 도구라는 점에서 똑같지만 현실성의 도구성과 연극성의 도구성을 또 섞어버리는 그죠. 같은 도구이지만 또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사운드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여기서는 빛도 되게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빛도 보면은 되게 뭐 상황에 맞게 다른 빛을 써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많이 창출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서비스 네. 시리즈들이 1부터 4까지 진행되고 난 뒤에 마지막 이 5에서 뭔가 스펙타클한 게 터졌네요. 이게 중첩이 되고 응집이 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넘버 5라는 이름으로 이 다음 작업은 못 나올 거거든요.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한 번 더 가면 또 가야 돼요. 또 시작이에요. 뭔지 알죠? 맞아요. 그러니까 또 내추럴리즘으로 가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 어떤 좀 완성체 좀 이루었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서비스 작업들 있잖아요. 예. 서비스 작업들을 바라봤을 때 좀 공통적으로 느낀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좀 개념적으로 봤을 때 재밌는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재밌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봤을 때 재밌을까? 좋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했거든요. 왜냐면 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퍼포먼스란 게.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은 좀 실제로 가서 보면 좀 스펙타클할 것 같아 보면. 약간 건드리는 핀트는 똑같은데 작업적으로 나온 것도 스펙타클한 거지.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근데 결국 아담 린더는 저희가 계속 말했던 그 서비스적인 용력을 거의 끝판왕까지 끌어올려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 린더가 이 작업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길게 몇 개 읽어드릴 건데 정리식으로 해서 아담 린더는 어쨌든 현대 퍼포먼스가 무용의 기교 혹은 물리적 실천의 특성을 탐구하기보다는 철학, 비판 이론 그리고 과학의 영역까지 확장되어 연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한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마추어에 대한 패티시 그리고 현실적인 효과들 그리고 자연주의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를 회귀시킨다. 한마디로 아담 린더가 반대했던 그 요소들로 치환된다는 거죠. 뭐 그냥 일상적인 움직임을 따서 뭘 하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동시에 아담 린더는 최근의 퍼포먼스의 동향과 역사가 민주주의적 정치에 아직 잔존한 수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은 그 개인의 자유? 그 개인의 자유를 말미암은 어떠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공산주의 아니고 커뮤니즘 관련한 철학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읽은 것 중 하나가 커뮤니즘을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거기서는
모든 의견이 수용돼야 된다.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정확히 그 말이에요. 모든 의견은 수용돼야 된다. 그렇지만 모든 의견이 맞다고는 볼 수 없다. 학자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모든 의견은 수용돼야 되지만 한 가지 학자라거나 뭐 연구자거나 우리가 의견을 교환할 때는 무엇인가 최종적으로 맞다라는 가정은 아니면 우리가 그런 판단을 낼 수 있다는 가정,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다는 가정을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거든요. 민주주의는 이제 그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처음에 도입된 게 다수결이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누가 맞는지 모르니까 네. 최대한 많은 사람이 맞는 말을 하게 해야 집단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아담 린더가 말하는 이 민주주의 정치에 아직 잔존하는 숙취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세상에 맞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맞을 수 있다. 모든 것이 맞을 수 있다는 모든 것이 다 틀릴 수 있다는 거 아니라 똑같거든요. 이건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 그 개념이 좀 지친 거일 수도 있어요. 지친 거죠, 확실히. 그러니까 제가 모 유튜버가 모 연예인 미술가를 까는 거를 받고 거기에 달린 모 닉네임의 댓글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뭔가 개인주의나 민주주의라는 것이 도입이 되면서 나 이렇게 하는 것도 미술이다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하찮은 퀄리티나 정말 볼 것 없는 것들이 이상하게 포장돼서 개인의 뭐라죠? 개인의 표현이라는 이름으로 맞아. 겉만 표현된 거, 그러니까 아름답게 포장됐지 빈껍데기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추어에 대한 패티시잖아, 정확히. 이게 어쩌면은 아담 린더가 지금 살살 지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약간 좀 꼰대 같은 걸 수도 있죠. 그죠. 나 발레 했던 사람이야 이런 걸 수도 있고 약간. 그죠. 자기 엘리트였다는 걸 까먹었다가 이제 다시 깨닫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사실 근데 이게 뭐 비단 아담 린더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많이 느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숙취가 말한 게 아까 그런 정확히 사카린 씨가 말한 그런 것들. 그다음 아마추어에 대한 패티시가 정확히 말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아담이 또 언급하는 것들 자체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말미암아서 나오는 게 진정한 사회적 관계를 건드리기 위한 비미학적 몸체들, 비기교적 움직임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기교도 없고 미학도 없다는 거죠, 사실 거기. 어떤 사회적 관계를 건드린다는 그거 명분 안에서. 그리고 접근 가능하다는 건 뭔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자유롭고 관대한 행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빡세게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설계되지 않은 행위들로 보이는 춤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 예술기관의 공공 프로그램 부서를 위한 구세주. 이게 되게 퍼포먼스에 대한 잔인한 현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업은 공공 미술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공 미술이라는 거는 뭐랄까 약간 만날 수 있어야 되잖아, 사실. 그래서 공공 프로그램을 위한 구세주. 그다음 좋은 정치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러한 퍼포먼스의 과정과 형식이 아담 린더가 서비스라는 작품을 통해 반박하려 했던 무엇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약간 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그런 아담 린더가 춤을 전문적으로 교육받는 댄서이자 무용가로서 나올 수 있는 작품이고. 그죠. 그리고 이런 서비스라는 작업을 오래 진행하면서 두 분야 다 겪어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드릴 수 있는 법한 요소들인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서비스 작업 중에 되게 좀 잘 나온 마지막에 약간 느낌으로 되게 최종편 느낌으로 좀 나온 느낌으로 잘 나온 것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랄까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아담 린더의 작업이 실제로 아까 말했지만 좀 지루하다는 평도 좀 있더라고요, 가끔씩 보면. 근데도 이 작업만큼 어쨌든 가장 재밌게 볼 수 있는 작업인 것 같고. 왜냐면 실제로 시각적으로 되게 연극적이고 연극성이기 때문에 되게 그러니까 연극적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거든요, 우선은 이미지 자체가. 그리고 가장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무용가로서 무용가였던 그가 퍼포머로서 약간 이제 자신의 작업을 완전히 약간 좀 더 최종화시킨 듯한 완성도도 좀 있고. 이 연극성을 활용해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썼잖아요. 코스튬. 코스튬이란 것도 사실 되게 아담 린더한테 그다음부터 더 중요해진 것 같더라고요. 코스튬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 거지. 왜냐면은 이미지에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네요. 어쨌든 점점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에 대한. 네네네. 그래서 퍼포먼스 자체에 대한 이러한 의견을 내놓은 작업이고,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대충 느낌이 올 것 같아요. 무엇을 건드리고 있는 건지. 저도 이거에 대한 트레일러 영상을 봤는데 보시죠.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쨌든 이해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좀 되게 추상적인 느낌이었어요. 근데 좀 신비한 느낌? 공간 자체도 약간 텅 비어 있는 공간이었고. 맞아. 거기에 저도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목마 태우고 이제 벽에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 거랑 이제 뭐 기타 양탄자에 숨어서 걷는 행동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약간 뭐라죠? 숲속 나라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약간 판타지 월드. 판타지 월드 같은 느낌 되게 강하죠. 이게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약간 이세계물로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많잖아요, 요새. 일본에서도 그런 문학들이 요새 유행이고, 그게 다 결국에는 일상에 대한 탈출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퍼포먼스마저 일상으로의 회귀를 계속 요구한다. 이세계물이 정확히 뭐죠? 이세계물이 약간 그런 건가요? 아차 내가 깨어났더니
제일 강한 존재. 아니죠. 내가 지금 이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데 네. 눈을 떴더니 혹은 죽어서 눈을 떴더니 이 세계물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거예요. 아예 다른 거기선 내가 최강자의 존재고 나의 뭐 어떤 여러 판타지가 다 이루어지는 특별한 세상인 거죠. 아 이거 재밌는 핀트네요. 근데 제가 생각에 이건 것 같아요. 퍼포먼스라는 건 저희가 1편에서 얘기했던 패기 펠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해석한 부분이 퍼포먼스라는 건 어쨌든 개개인이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부분을 자기가 보일 수 없는 부분을 타자로부터 보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새 퍼포먼스가 이런 내추럴리즘을 따르고 일상적인 미미컬한 걸 계속 보여준다면 탈출구가 없는 거죠. 일상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 크게 해소가 안 되는 느낌? 그러니까 아담 린더가 약간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말 아까 저희가 처음 읽어주는 그 8개의 행동 지침이라고 할까? 네. 주제에서 그 We are not your mirror. 그러니까 우린 너의 거울이 아니야. 그거는 결국에는 미미컬한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걸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전 구조랑 연관이 많이 되다 생각해요. 왜냐면 연극이란 게 아까 말했지만 오페라라는 게 하나의 구조잖아요, 사실. 네. 모든 것이 총망라돼 있는. 네. 근데 이제 그 사실 아담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내가 연극성을 제대로 보여줘야만 또 이 구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조란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연극성을 건드리는 건 되게 필수 불가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들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구조라는 게 현실적인 맥락 안에 속해 있을 때, 그다음 계약서라는 것과 같이 속해 있을 때 더 파워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그걸 약간 반대하거나 또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완전히 그걸 부각시킴으로써 진짜 현실과 이상의 충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재밌네요. 네. 이거는 작품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못 봐서 좀 아쉬운데. 2017년도면 충분히 볼 기회가 있었던데. 그쵸. 그때 근데 모를 수도 있었을 거고 당연히 퍼포먼스 작업을 한 사람들이 아니면 굳이 또 아니면 그쪽 주위에 사는 게 아니면은. 그래서 되게 재밌는 작업 같아요. 이거는 오펜씨가 나중에 뭐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지만 사진들 자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1편의 사진을 보신 분들이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하나가 있었죠? 그죠? 하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런 것들과 또 다르게 좀 더 스케일도 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더 시각적 재밌죠. 그래서 좀 더 사운드라는 것도 더 전면에 등장한 느낌이고. 그리고 서비스 작업에 이제 아까 1편은 약간 의미가 있네요. 1편 클린으로 시작해서 5편 이걸로 딱 끝나는 거니까. 내추럴리즘에 대한 저항으로 끝나는데. 내추럴리즘으로 시작했다가 내추럴리즘으로 시작했다가 아담 린더 서비스 역사 2013년에서 2017년 그러니까 총 5년간 어떤 사건이 그 안에 일어났던가. 네, 그렇죠. 재밌는 부분이 이런 것도 개인 콘스트, 그러니까 개인 작가에 대한 마음속을 좀 탐구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걸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 중 하나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현실을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아니면 현실을 위해서 어떤 현실 세계, 사회 세계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되게 그런 오브젝트들 쓰거나 뭐 작업을 한다 쳤을 때 아담 린더가 말하는 건 사실 또 그런 게 아닐까요? 이거 연극이잖아, 근데. 라는 말. 어쨌든 예술 자체 연극 아니야? 라는 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연극이면 화끈하게 가자. 그리고 그거를 오히려 드러내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거예요. 그걸 드러내야만 우리 다음 단계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왜냐면 문득 생각나는 게 왜냐면 치마 같은 거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활용성. 근데 정확히 예술가들이 하는 행위가 그거거든요. 현실에서 사용되는 어떤 도구라든지 어떤 맥락을 다른 식으로 사용하는 게 결국 예술이거든요. 그죠. 그게 약간 지금까지 주류의 퀸스틀러였다면 작가였다면 지금 이제 아담 린더의 이 연극성이라는 이 퍼포먼스를 보니까 요새 많은 젊은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되게 판타지적인 조각물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약간 이런 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친 거죠. 일상적인 오브젝트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에 지쳐서 아예 일상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의 판타지적인 걸 계속 끌어오는 거.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현실과 관계 맺기를 좀 포기한 거죠, 이제는. 디지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디지털 세계에 연결이 돼 있네. 다들 이세계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디지털 세계도 굳이 말하면 이제 내가 뭐 굳이 가서 더러운 걸 왜 당해? 그냥 내가 좋아하는 VR 채팅 가서 얘기할 거. 그러니까 그런 식이 내가 좋아하는 게임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할 거 이런 거지. 도피라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도피하기 위한 탈출구를 현실로 끌어오는 거죠.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재밌네요. 그런 사회적인 연결 고리가 좀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가 소개할 작업이었던 서비스 넘버 5, Dare to Keep Kids of Naturalism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작업은 Shelf Life라는 2020년에 모마에서 했던 작업으로 잠시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릴 작업은 Shelf Life라는 작업입니다. Shelf Life라는 작업은 이제 아담 린더와 아까 이제 카인 파라디소 때 같이 했던 샤리아 나샷
스위스 작가. 스위스 작가가 또 다시 이제 뭉쳐서 뉴욕에 있는 모마에서 한 전시입니다. 한 달 정도, 좀 한 달 좀 넘게 이제 전시가 이루어졌고 여기가 저희가 저번에 전편에 말한 그 애매모호한 공간, 극장도 아닌 전시 공간도 아닌 그 스튜디오에서 한 작업인데 그 이름이 이제 마리아 호세 앤 헨리 크라비스 스튜디오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두 작가를 위해서 그 되게 하이브리드한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그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전시 공간도 아닌, 그러니까 이게 전 다 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공간이 회색이라고 해요. 회색. 네. 근데 왜 회색일까? 검은색과 흰색의 사이? 화이트 큐브랑 블랙룸 이런 거. 왜냐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영화관은 검은. 영화관은 검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극장 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이트 큐브와 그런 공간의 사이는 회색이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되게 재밌는 공간인데, 그래서 거기 실제로 아담 린더라는 퍼포먼스 작가랑 샤리아 나샷이란 비디오 작가가 번갈아가면서 전시를 해요. 근데 번갈아가면서 전시를 한다는 게 뭐냐면은 뭐 한 명이 몇 주 동안 하고 그 다음 사람 몇 주 동안 한다 이게 아니라 그 연극 스테이지가 돌아가잖아요. 막 돌아가는 구조가 있잖아요. 연극 스테이지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 구조로 전시가 돌아가면서 1시간마다 돌아가면서 바뀐다고요. 1시간마다요? 네, 1시간마다. 그러면 그게 돌아갔을 때 돌아간 면에 따라서 아담 린더의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거나 혹은 그 낫삿의 설치가 그냥 그대로 설치 비디오 작업이 이제 진행돼요. 재밌네 이거. 그래서 그 시간표를 보고 가야지 누가 언제 작업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실험적인 거죠. 엄청 실험적이네. 그러니까 저도 이 작업을 소개하면서 사카린 씨께 쉬는 시간에 잠시 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했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약간 좀 실험적인 의미가 크고 되게 좀 난해한 측면이 되게 많은 작업 같아요. 그래서 잠시 좀 전시 소개를 좀 드리고 두 명의 작가가 무엇을 했냐를 잠시 먼저 드리자면은 전시는 두 명의 작가가 준비한 2개 전시로 이루어지며 한 번에 한 명의 전시만 이루어진다. 전시는 2개 전시를 번갈아가면서 이루어진다. 그 퍼포머는 총 6명의 퍼포머가 있고 뭐 다양한 춤의 언어들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댄서들은 뭐 아담 린더가 Nervous System of Dance, 그러니까 춤의 신경계라고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으로 세계 컨셉트들을 해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세계 컨셉이 뭐냐면은 발레, 저번 시간에 한번 언급해서 적어 있는데 발레에서의 그 몸을 지탱하는 봉, 거울 쪽에 설치된 일반적으로 발레라는 형식 하나, 그리고 블러드라는 형식 하나, 그리고 브레인이라는 형식 하나, 이렇게 3가지의 형식이 있어요. 컨셉트들이. 이 3가지 컨셉이 이 전시를 지탱하는 3가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샤트의 작업에서 똑같이 등장하는 발레, 블러드, 브레인이다. 이 3개의 형식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거 하는 거죠. 이 3개의 형식을 통해서 두 작가가 준비한 각자의 작업을 또 유기적으로 같이 보여주는 거.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춤의 신경계라고 이게 아담 린더가 그 명명한 이것을 은유적으로 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의 해석으로는 발레는 어떤 춤의 신경이잖아요. 이게 구조예요, 구조. 그러니까 몸을 지탱하거나 우리라는 인간의 존재를 지탱하는 그 구조에 대한 문제고, 블러드라는 건 우리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유기성이라고 할까요? 그다음 브레인이란 거는 좌뇌, 우뇌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좌뇌, 한마디로 감각적인 부분. 그다음 또 2개로 나눠져 있네요. 네, 우뇌의 이성적인 부분.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이런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가 첫 번째 시작될 때 첫 번째 무용가가 이 발레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발레는 동시에 또 뭐냐면 이걸 나샤트의 작업에 발레라고 불리는 수평적 조각물이 있어요. 거기 이제 기대가지고 이제 실제로 발레를 사용하는 거죠. 발레처럼. 퍼포머가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약간 무용 기술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두 번째 댄서에 의해서 공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공연되는 블러드를 담당하는 그 자유로운 움직임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쌍으로 이루어진 좌뇌와 우뇌로 이루어진 댄서들에 아까 의해서 그 발레 퍼포머와 이 블러드를 담당하는 퍼포머가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총 6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6명이 좀 쉬엄쉬엄한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1명 있고 두 번째가 2명 있고 세 번째 4명이 4명이 됐는데 뭐 2명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튼 아마 2명 쌍으로 이루어진 댄서가 아마 두 집단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브레인으로 좀 대변되는 신체적 충격들,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들이 있잖아요. 그 뭐 충격들이 그러니까 신체적 충격들을 그걸 표현하는데 그 이성적 계산들이랑 그 감각적 그 뭐랄까 그 표현성 그것들의 충격들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5주 동안 이게 진행이 되는데 6명의 댄서들이 하루마다 계속 다른 역할을 돌아가면서 실행한다고 해요. 이것도 되게 유기적이네요. 이미. 그러니까 되게 유기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 몸에 적혈구, 백혈구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몸 안에 끊임없이 돌면서
어떤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네, 그걸 약간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이 전시가 아까 말했잖아요. 계속 번갈아가면서 진행된다고. 네. 그 컨셉으로 이제 약간 블러드라는 걸 좀 넣은 것 같아요. 엄청 실험적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해석하기로 이 작업 쉘프 라이프라는 게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뭔 뜻인지 모르는데 저도 몰랐어요. 유통기한이라는 뜻이에요. 유통기한.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쉘프라는 보관 공간이겠네요. 네, 그렇죠. 쉘프 라이프가. 거기서 라이프니까 보관 공간에서의 삶. 그러니까 이 뭐랄까 전시라는 형식 이것도 결론적으로 이 컨템퍼러리 이 현대적 전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상생하는가, 여러 전시를 상생하는 걸 정확히 보여준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는 어떤 구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떤 거기서 되게 유기적으로 계속 전시가 돌아가잖아요. 유통기한처럼. 네. 그러니까 이 전시의 유통기한은 2월 1일부터 3월 8일인 거고, 그렇죠. 그 유통기한을 더 많이 쪼개놓은 게 아담 린더의 상영 시간, 그 다음에 나샤트의 상영 시간. 그냥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계속 교체되는 게 완전히 자본주의 시스템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상점에 갔을 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갖다 놓지 않잖아. 그죠. 계속 채워놓죠. 계속 번갈아.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를 보충하는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서로를 계속 보충하고, 블러드도 아까 말한 적혈 백혈처럼 계속 이제 몸을 순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조망하려고 이것을 선택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실제로 그 전시 공간 자체도 되게 특별한 곳에서 하기도 했고. 재밌네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쉘프 라이프는 유통기한이고, 이 제목은 유한한 신체적 자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신체적인 자원들이 되게 유한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댄서들의 몸과 어떻게 아까 말한 벌추어시티, 묘기, 기교, 그것과 퍼포먼스의 덧없음. 여기서는 이제 에페메랄리티라는 영어 단어를 쓰거든요. 퍼포먼스의 덧없음. 그 다음에 그것과 이 뮤지엄의 문맥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보여준다요. 한마디로 이 유통기한이란 단어가 어떻게 우리의 몸의 기교성과 퍼포먼스의 덧없음과 뮤지엄이라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맥과 이렇게 그것을 총망라할 수 있는가? 뭐 예를 들면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버려지는 것처럼. 그죠. 그런 덧없음.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실현되고 나서의 그 허무한 빈 공간만 남는. 그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시 체계 자체를 또 어떻게 서비스랑 비슷한 건데 전시 체계 자체를 좀 돌아보는데 이번엔 좀 더 이제 다른 작가와 같이 좀 더 실험적으로 돌아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에 또 이 작업을 위해서 어쨌든 샤리아 나샷도 잠시 소개하는 게 아까 맞는 것 같아서 제목은 이제 폴스 라이프입니다. 쉘프 라이프가 이제 잠시 방영이 되고 이제 그것이 다시 돌아가면은 폴스 라이프입니다. 폴스 라이프는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뭐 딱히 뜻은 없는데 폴스가 힘이죠. 힘의 뭐 삶?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폴스 라이프가 어떤 뭐 관용적인 아니면 뭐 일생상에서 사용되는 은어인가 생각해서 찾아봤는데 딱히 나오는 건 없고, 어제는 이것도 똑같이 아까 말한 것처럼 블러드, 그다음 바레, 그다음에 브레인, 이 세 가지 축을 담당으로 이루어진데, 블러드는 이제 비디오 작업이에요. 근데 이것도 약간 좀 1차원적으로 해석하자면 비디오 작업은 순환되잖아요. 순환된다는 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블러드처럼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비디오 작업을 좀 쓴 것 같고, 바레는 이제 움직이게 하는 수평적 조각물들, 그러니까 조각물 하나, 그리고 두 개의 대리석 조각들, 아까 말한 좌뇌와 우뇌 두 개의 대리석 조각들로 이루어진 세 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개 조각물, 두 개의 또 대리석 조각물, 또 한 개의 비디오. 그러니까 댄서들이랑 약간 비슷하죠. 상충되네요, 계속. 112. 딱 이 느낌으로 이 형식을 따라가서 이제 이분도 작업하는데, 이분 작업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이 좀 그렇고, 이분이 무엇을 다루는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얘기를 잠시 해보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디지털이랑 비디오라는 매체를 사용해서 작업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약간 작업하는 그 관심사가 그거라고요. 어떻게 기술의 진보가 그 인간이란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의 능력과 기능을 확장하는 보철물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관심이 되게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몸이 언제 가장 살아있을까 하는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는 기술이 어떻게 인간을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서로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 똑같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의 작품은 기술의 이러한 경쟁적인 측면들, 즉 인간의 삶을 증진시키고 분열시키는 힘 사이의 불안한 균형 속에 존재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바레라는 아이디어도 사실 저는 샤리아 나샷한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철물이란 게 아까 이 사람이 그 카인 파라디소에서 그 구조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 증진, 여기서 똑같은 표현을 썼네. 인간의 삶을 증진시키고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보철물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유니폼이나 어떤 구조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효율성이 좋다고 말했잖아요. 바레를 통해서 연습할 수 있고 거기에 구조물에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카인 파라디소에서도 그런 카모플라주의 그 구조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사실 더 응집될 수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이런 뭐랄까 집단화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상실하게 하는 게 그거잖아, 사실.
더 우리 멀어지게 하는 거죠. 역으로. 그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집단으로서 우리가 만날 때. 그냥 속해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사실 뭐 서양사에서 이 독일의 역사라는 거는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 네. 그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간에. 항상 그 집단주의에 대한 광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을 수도 구조와 집단주의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좀 고민하는 작가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둘이 사실 관심사가 비슷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죠. 어떤 집단적인 구조에 대해 좀 많이 생각을 한다거나 뭐 그런데 거기 어쨌든 결국 중심은 인간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인간에 관한 이야기고. 인간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아담 린더가 어쨌든 이 사람이랑 제가 생각할 콜라보를 하게 된 이유는 뭐 그 사람의 작업의 취향도 있겠지만 서로 아담 린더가 춤을 추고 무용을 한 사람으로서 신체와 가장 밀접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비스 기간 지금까지 구조적인 이야기를 끝냈으니까 이제 자기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신체에 대한 이야기. 또 아담 린더가 샤리아 나샷이라는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어. 그 약간 뭐 첫인상? 네. 되게 흥미롭다고 얘기하더라고. 왜냐면은 보통의 사람들이 자기가 퍼포먼스 한다, 춤을 춘다 이러면은 되게 좀 감성적인 측면에 접근한대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이성적으로 접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 자기 처음 만나봤다고 그래서 잘 맞죠? 동료를 만났네요. 잘 맞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여기서 그의 작업을 간단히 또 얘기하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비디오 작업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시각적으로 느끼는 그 비디오 작업, 뭐 신체로 느끼는 어떤 그 발의 역할 담당하는 그 도철물, 또 하나는 정신으로 지각되는 약간 지적 경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또 세 개 테마로 나눠져 있는데 뭐 비디오는 이제 뭐 하나의 몸체가 이제 엎드려 있고 그것을 계속 스캔한다고 해요 이게 그 카메라가. 그리고 뭐 이제 CCTV가 또 나오는 약간 CCTV 같은 그 미학으로 나온 또 영상이 같이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뭐 이제 동물들이 되게 동물들의 CCTV인데 약간 좀 뭔가 밤에 찍힌 동물들 있잖아요. 무섭죠. 그런 것들에서 되게 뭐랄까 조용하고 위협적인 존재를 또 만들어낸다고 해요.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 구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작업적 측면을 잠시 바라보면은 그래서 아담 린더가 실제로 이런 샤리아나 샤트의 작업에 좀 미학을 좀 같이 따라가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저번 작업에는 완전히 좀 기존의 연극성이 좀 있었다고 가정하면 이번 작업은 완전 사이버펑크 같은 느낌이 강해요. 뭔가 약간 신체와 보철물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올 법한 이야기죠. 우리가 클리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그렇죠. 약간 공상 공각기동대나 맞아요. 공각기동대나 뭐 블레이드 러너 같은 거 보면은 인간의 신체를 개 좋아하잖아요. 가제트도 그렇고. 그렇죠. 사이보그의 개념 약간. 그래서 이런 걸 따온 거니까요. 이런 컨셉.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뭐 옷도 보면 되게 웃긴 게 많은 게 어떤 사람은 머리 뭘 쓰고 있는데 그 앞에 바로 앞에 이렇게 거울이 달려 있어요. 자기 얼굴을 보게 되고. 좀 무섭네요. 예를 들자면은 그다음에 옷도 약간 뭔가 뭐 잠수복 같이 생겼는데 약간 금색에다가 약간 우리 한국에서 그 2000년대 초반 1999년도에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실패하고 난 뒤에 그 약간 테크노 세대네요. 약간 테크노 느낌도 좀 테크노의 그 세계말 세대라고 하죠. 또 요즘에 게임 나온 거 있잖아. 사이버펑크 2077 뭐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냐면은 이렇게만 말해서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비디오가 있잖아. 비디오가 되게 거대한데 그게 LED 패널이에요. LED 패널. 그러니까 거대한 비디오가 하나 있는데 그게 LED 패널인데 그 무대 벽 쪽에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그 비디오 작업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근데 그게 어떻게 이제 전시가 교체되느냐면은 그게 돌아가요 뒤로.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필름이 나오는 이제 그 LED 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뒤에는 그냥 검은색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장비들 뒷부분 보여주고. 그럼 이제 샤리아 나셔서 전시 시간이 끝나면 퍼포머들이 와서 그걸 돌려요 뒤로 검은색밖에 안 보이게. 그럼 거기서 또 이제 퍼포먼을 하는 거예요. 재밌네요 이건. 그러니까 약간 무대가 진짜 돌아가는 그 딱 그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 뭐냐 대추나무 사랑을 심고 사랑이 뭐더라? 대추나무에 사랑 심었네. 그건 드라마지. 옛날에 사람 그 찾는 거 있잖아요. 사랑의 리퀘스트인가? 네, 사랑의 리퀘스트.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사람이 나오잖아요. 막 그런 느낌으로 돌아가는 거죠. 약간 회전문처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또 이제 배경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고 무용을 하고 이런데 뭐 여러 가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행위들이 있는데 거기서 또 하나 좀 특별한 게 이게 작은 스쿠버 탱크를 입은 퍼포머가 있다고 해요. 그 퍼포머가 지속적으로 약간 이게 그 포춘 쿠키 아시죠? 포춘 쿠키에 나올 법한 그런 약간 수사적인 약간 질문을 되게 던진다고 해요. 뭐 예를 들자면은 How do you know that we are not still practicing? 내가 아직 연습 중인지 아는 걸 너가 어떻게 알지? 뭔가 약간 되게 그래서 애매모호한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무슨 감성인지 잘 모르겠어 사실. 근데 뭐 그런 식의 질문을 던지면 말은 또 한 명만 할 수 있대요. 또 나머지 퍼포머들이 갑자기 뭐 이제 그거에 좀 상응하는 뭐 행위를 취하는데 예를 들면 뭐 손가락을 총 모양으로 가리켜서 관객을 한 명 가르친다든지 뭐 되게 이상한
걸 한다고 하는데 저는 무슨 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네. 질문이 유기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이 대답이 되면 구조의 가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확실히 이 유기성이 저는 그래서 가장 이 작업에 중요한 핀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뭐 블러드가 순환된다, 뭐 피가 순환되고 또 이 전시가 순환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 샤리아나샷이 이 전시 공간에서 그 빛 설치물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빛 설치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밖에 완전 나가면 이제 거긴 뉴욕 거리잖아요. 거기. 네. 거기에 이제 자연광의 변화에 반응해서 그 빛도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전시 자체에서 계속 그 어떤 것에 대응하고 반응해서 바뀌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저는 이게 진짜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진짜로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그래. 지금 갑자기 뭔가 깨달음이라기보다는 되게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전시에 대한 클리셰는 전시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시가 중간에 바뀌진 않았어요, 사실. 맞아, 바뀌는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한 시간마다 혹은 일정 기간에 계속 그 자리에서 똑같이 바뀐다는 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 바뀌는 것도 아니라 네, 그냥 돌리는 거로서 돌리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공시성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현대의 특징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현대의 특징이 뭐냐면 유통기한이 끝나면은 갖다 버린다고 생각하지만 갖다 버리는 게 아니거든. 갖다 버리지. 근데 중요한 건 똑같은 패키징된 제품이 그죠. 다시 와 있잖아. 그죠. 근데 무한해 보이죠. 무한해 보이잖아. 사실 겉으로 봤을 때. 저는 그게 이제 현대 특징이라 현대 시간성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유통기한인 거지. 사실 현대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죠. 계속 똑같은 것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뿐이지.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컨템퍼러리한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이 사실 그러니까 보통의 시간성, 그러니까 모더니즘 아니면 어떤 시간성이란 거는 구획이 있는데 컨템퍼러리한 건 제가 볼 때는 후에도 구획이 될 수 없는 그죠. 시간성이에요. 왜냐면은 그것은 무한히 현재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런 점에서 이 전시 또한 이 공시적인 전시 틀 안에서 뭐랄까 모든 것이 무한히 예속되고 반복될 뿐이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없다는 걸 되게 보여준 거거든요. 재밌네. 그러니까 이 우유라는 것은 무한히 지속될 수 없지. 그러나 이것에 상응하는 또 다른 우유는 분명히 계속 등장할 거란 말이야. 똑같은 패키징이 돼 있는 서울 우유는 지금 몇십 년째 계속 등장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근데 그것은 전시라는 맥락도 되게 똑같이 반응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퍼포먼스조차도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한 역할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 계속 유기적으로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이 작업 좋다면 좋은데 또 반대로 아쉽다기보다는 단순하다면 또 단순한 거죠. 이 유기성에 몰빵한 작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바레나 아까 말한 블러드나 그리고 브레인이라는 요소를 좀 더 재밌게 사용할 수도 있었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왜 바레고 왜 블러드 왜 브레인인지 모를 수 있잖아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전시 글을 읽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뭐 그래서 그렇겠구나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전시 그러니까 그 리뷰 같은 거 보면은 약간 지루하다는 좀 평도 많고 뭐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도 좀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저는 되게 근데 좋은 실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좋은 실험 같아요. 전혀 이 작업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좀 해소됐던 게 왜 이 작업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자꾸 퍼포먼스인가 했는데 약간 설치물이 계속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 이유를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게 되네요. 이게 재밌는 게 아까 방금 얘기하신 그 패키징의 개념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디지털 사회에서의 아카이빙 돼가지고 인터넷이나 컴퓨터로 업로드가 되는 순간 그거는 자본주의 그 생산물에서 패키징을 계속 대체하는 거랑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죠. 그건 지가 지를 대체하잖아요. 맞아. 지가 지를 복제하니까 진짜 불멸인데 이거 여기서 이 전시가 돈다 그랬잖아요. 1시간마다. 네. 1시간마다 찍히는 그 사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 린더의 전시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나사트의 전시 같기도 하고 이 둘의 같이 한 전시랑 상관을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동시에 시연되지 않기 때문에. 그쵸 모르겠네 이걸 한 공간에 있으면서 진짜 잔의 운해 마냥 한 머리통에 있으면서 맞아 계속 블러드처럼 순환하고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축을 두고 바레를 두고 순환하면서 잔의 운해처럼 약간. 그러니까 바레는 어쩌면 이런 역할인 거죠. 잔의 운해를 나누는 이 선 있죠. 그럴 것 같기도 하다. 아니 그래서 되게 이빙적으로 또 재밌어요 보면은 되게 어쨌든 저희가 연극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지만 방금에 그런 것들 좀 더 확장된 형식으로 굳이 이렇게까지 갔어야 됐나 이런 느낌도 있긴 한데 뭐 저는 더 지금 다음 작업이 기대되는 게 더 라디컬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더 라디컬하게. 그리고 이게 2020년 3월 8일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때면 이제 완전 그 코로나가 거의 시작될 때쯤이거든요. 유럽에서 아니 미국에서.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스스로도 그걸 언급하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그게 시작될 때에서 끝에는 또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자기네들이 공상과학처럼 하고 있어서 되게 웃겼다. 약간 뭐 그런 말도 하긴 했는데 누군가 봤을 때 되게 미래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게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확실히 현재는 그 시간성이란 걸 되게 많이 생각하는 시간의 공간성 이런 걸 되게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 시간의 공간성이라는 걸 설명할 때 정확히 이게 어떤 이미지일까 상상이 안 가는데 약간 요런 이미지가 시간의 공간성이라는 게 있다면은 요런 거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공시성이라는 공간은 그대로 있는데 뭔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어떠한 특정 공간은 있고 거기 안에서의 돌아가면서 배경이 바뀐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무한히 업데이트되는 거죠, 계속. 약간 윈도우랑 비슷하네요. 우리가 윈도우 쓰면서 우리 바탕화면이 업데이트된다면서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쵸, 업데이트한다고 뭐 모니터 화면이 어디론가 갔다 오진 않잖아요. 뭐 CD 사러 가야 되는 거 업데이트한다고. 그냥 그대로 있고 무한히 업데이트되지만 우리는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근데 이제 그것을 전면에 드러내서 보여주는 약간 형식의 작업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밌네. 그래서 저번 작업이 약간 연극성이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작업이었던 이번에는 이제 샤리나 나샷이랑 그 똑같이 또 재밌는 게 그 사람도 비디오하는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시간 베이스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한 명은 회화라고 한 명은 퍼포먼스라고 이게 아니라 둘이 결국 똑같은 시간 베이스 미디어에서 현재 전시라는 그 시간의 공간성을 되게 많이 생각하는 작가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어울리는 전시랄까? 아니면 좀 둘이 약간 같이 공통의 관심을 통해서 전시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굳이 말하면 대중들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핀트도 있겠지만 저도 이해를 못하는 핀트도 당연히 있고 근데 둘이선 또 되게 죽이 척척 맞아서 좀 잘 작업한 것 같고 이 두 작가가 개인적으로 다음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다음 지금 아담 린더가 진행하고 있고 했던 작업 중 하나 바레인 브레인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연장된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 아마 샤넬 나샷의 조합물이 어떤 것 같은데 맞았어요. 거의 공동 작업은 아니지만 이것처럼 완전히 둘이 같은 전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계속 끌고 가서 작업을 하고 하는 걸 중점으로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언급하는 단어 중에 뭐 사이크 댄스라고 하나 뭐 약간 정신적 댄스 뭐 이런 것도 언급하는 걸 봐서 이 전시 자체가 아담 린더한테도 좀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예를 들면 왜냐면 이런 그런 사이버펑크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블러드 앤 브레인 뭐 이런 제목 자체 뭐 바레 이런 제목 자체가 되게 좀 그 아담 린더 개인한테 좀 많이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발레란 거는 샤리나 나사시 약간 제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냐면은 야 너 발레도 했는데 우리 발레란 거 한번 써보면 어때? 내 조각물을 약간 그거 구조물을 사용하면서 약간 그죠. 그 사람은 구조물을 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그런 거 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둘이 좀 죽이 척척 맞아서 잘 나오는 작업 같아요. 되게 흥미롭네. 어떤 면에서는 막 이게 뭔 소리지? 약간 하는데 또 재밌는 게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나샷의 작업에서 뭐 자신이 언급한 것 중 하나가 멀티 센서라는 걸 또 되게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감각에 관여할 수 있는 뭐 시각적으로 보고 뭐 만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그런 식의 것. 확실한 건 그거예요. 확실한 거는 아담 린더는 어쨌든 퍼포먼스에 나름 최첨단에 서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진 않을까. 아니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딱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작업이 지금 딱 우리 옆에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작업을 하는 느낌? 맞아요. 퍼포먼스들 중에 그런 퍼포먼스도 있거든요. 아직도 그 과거의 그 유물에 집착하는 퍼포먼스들. 숙취에 민주주의의 숙취에 있는 그만 술 좀 깨 이 사람아. 그런 것도 약간 여명을 줘야 할 것 같은 느낌. 그죠. 그런 게 좀 있죠. 재밌네. 확실한 거는 이번 작업 2020년인 작업이잖아요. 진짜 동시대적인 작업이거든요. 왜냐면 저도 최근에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이 현대 시간이라는 게 진짜 무한히 예속되는 시간이구나. 왜냐면은 제가 느낀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미래에도 레트로스펙티브라고 하잖아요. 회고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즘에 작가들이 기관한테 불만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그런 시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이 유통기한과 분명히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죠. 쓰고 버리는? 불멸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항상.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현재 사회 전시의 두 가지 양상이 있다면은 그걸 가장 크게 보여주는 게 컨템퍼러리한 젊은 작가들의 전시와 그 옆에서 펼쳐지는 과거의 괴물 같은 작가들의 대형 전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두 개는 언제나 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디실도르프에 재밌는 거가 있는데 카츠반치시라는 케이츠반치시가 있잖아요. 거기 카츠반치시. 거기는 이제 20세기의 거장들의 보통 회고전이나 이제 전시를 꾸미는 이제 전시 공간. 약간 숫자가 그 의미였어요? 20세기. 네. 아이는츠반디시 21은 이제 약간 21세기 이제 현대적인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츠반디시 앞에 쿤스트페어하인이 있습니다. 쿤스트할렌. 거긴 이제 더 오래된. 아니 더 오래된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완전 동시대적이지. 쿤스트페어하인은 실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두 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요즘 애들은 뭐 하나 하고 가서 보는 게 콘서트 아닌데 완전 거기서 걸어서 30걸음 앞에는 20걸음이죠. 뭐 걸어서 그냥 눈으로 다 보이니까. 거기서는 뭐 피카소전을 하고 있고 뭐 후안미로전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진짜 현대의 전시의 양상을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다 근데 똑같아. 뭐냐면은 하나는 쓰고 버려져. 그러니까 무한히 컨템퍼러리라는 이름 앞에서 현재성이라는 현대성이라는 이름 앞에서 젊은 작가들은 무한히 소비되고 있고 시간으로서 소비되고 있고 또 옆에서는 거장이라는 이유로 또 그 상업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대중에 그 사람들 자원 보관되잖아요. 또 보관되죠. 그런 의미에서 젊은 작가들은 너네가 이 기회를 갖는 거에 대단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랄까 두 가지가 계속 소비되고 계속 이제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마냥 소비되지만 다른 양상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현대 기간에 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되게 그런 맥락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무한히 예속되는 이 시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이번 편도 두 개 편으로 나눌 것 같아서 2주 후에 2주 전 얘기를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찍은 거지만 2주 전처럼 얘기를 한다면은 저희 2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코로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로 이제 약간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게 옛날에는 참 코로나가 2020년에는 막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는 여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코로나라는 거는 무한히 업데이트되는 무엇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뭐 매일 상황 보고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단계다 몇 단계다 뭐 락다운이다 아니다 이거 언제까지다 아니다 법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세상이 저는 약간 이 쉘프 라이프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겪는 이 공포감 알면서 오는 공포감이 더 클지 아니면 과거에 흑사병의 모름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지 궁금하네요. 흑사병 때는 다 명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사람들 통제하기 명분을 만들죠. 뭐 신이 노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전쟁이든 어느 전염병이든 모르지만 당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지만 만들어내는 거지. 내 주위에 어떤 나라 사람들이 아픈지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객관적인 정보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모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누가 아프고 몇 명이 아픈지 지구에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통해서. 근데도 음모론도 나오고 아직도 약간 그런 프로파간다적인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지 아니면 흑사병 때 모름에 대한 그게 더 큰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이거는 뭐 저희가 나중에 이 청취 이 녹음을 끝내고 술 한잔 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하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시간의 유기성이라는 핀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쉘프 라이프라는 약간 유통기한의 형식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저도 왜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이 폴스 라이프는 유통기한을 뛰어넘은 것 같아요. 지배하는 그냥 뭔 느낌인지 아세요? 구조의 힘? 구조에 얽매이지 않는 얽매이지 않는 뚫고 있는 그냥 그 자체의 힘인 거예요. 계속 시간이라는 개념도 인간이 만들어낸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난 약간 영적인 힘일 수도 있다 생각해요. 폴스 라이프라는 개념이 항상 지배하고 있는 어떤 삶 이런 느낌. 거기 안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쉘프 라이프라는 게 생기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잠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자면은 그냥 확실히 저도 어쨌든 저도 예술하는 사람이니까 현대 예술가잖아요. 굳이 말하면 우리가 고대 예술가는 아니잖아 어쨌든. 근데 그런 입장에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이든 뭐 이 디지털 시대에서 많은 예술가들 훨씬 불행해졌다. 많은 청소년들 훨씬 불행해졌다. 이런 말들이 이런 유통기한적인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죠. 확실히 이 시간의 유기성이랑 시간이 계속 교체돼야 되고 순환해야 된다는 점점 빨라지는 그리고 더 그럼 그런 거에서 봤을 때 요즘 사람들을 그냥 그런 고민을 맞아. 옛날의 예술가들은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옛날 예술가들은 그나마 그래도 진리가 뭘까? 아름다움이란 거에 뭘까를 내 평생을 바칠 수 있다면 지금 시대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계속 순환되는 무엇이 지금 현대적인 걸까? 뭐가 트렌드일까? 그러니까 내가 컨템퍼러리 아트란 걸 하기 때문에 우린 컨템퍼러리라는 그 단어에 계속 목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죠. 왜냐면 당장 생각해봐도 컨템퍼러리 아트 데일리 뭐 이런 사이트도 있고 컨템퍼러리 아트 데일리 이거야말로 얼마나 잔인한 사이트예요. 현대 예술을 매일 동시대 데일리로 보여주는 건데 데일리로 업데이트가 되는 사이트인데 가뜩이나 지치는데 인스타도 보면은 뭐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근데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각자가 업데이트하는 게.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사회인데. 그렇죠. 하하 참 어려운 시대죠 확실히. 네.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미술하시는 분도 아마 고민이 많은 분도 많을 테고. 그러니까 코로나도 비슷한 거지. 좀.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밖에 나갔어요. 뭐 예를 들자면 아니면 마스크가 예를 들면 지금 바이에른주 같은 경우는 뭐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 종류가 한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들었어요. 규제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나갔어. 근데 나는 내가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내가 그걸 쓰고 나가지 않으면 범죄자 취급받을 수 있어요. 그죠. 너 누구 사람 죽이려 작정 있냐 이러고. 아니 누구한테 막 욕 먹어도 할 말 없잖아. 그죠. 경찰에 잡혀가도 할 말 없고. 근데 내가 잘못한 거라는 거는 내가 잘못한 거는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정보를 안 받아. 현대 가장 최근 업데이트를 안 받은 거 정도. 그죠.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참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언젠가는 시간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 난리를 치고 있지만 뛰어넘는 순간이 오겠죠 당연히. 그죠. 지금이야말로 가장 그거에 얽매여 있는 시대니까 사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제일 혁명적인 미술 양식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해. 원래 힘들수록 터질 땐 터지거든요 또. 그죠. 원래 좀 참다 터지는 거고. 터지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뭐 이 작업 자체 아웃풋이 뭐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기보다 저는 이 작업이 시사하는 바가 그다음 이 작업의 형식이 너무나도 재밌네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뽑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 작업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담린더 또 뭐 청취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이분의 퍼포먼스를 언제 어떻게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아마 저희도 그렇겠지만 직접 꼭 보시기를. 네네네 추천드리고. 야나 오일러 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저희가 그림 직접 보길 추천드린다. 근데 뭐든 직접 보는 게 미술가 본인한테 제일 기분 좋은 일이고. 그렇죠. 힘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관련 또 링크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또 다뤄 드릴 테니까. 저희가 또 업데이트를 하면서 인스타그램으로 동시대 한 부분으로서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막 뭐 열심히 한 사람들 보고 했을 때 월간 윤종신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월간 윤종신이더라고요. 여기가 월간 더듬이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한 달에 한 명씩 소개하니까. 그죠. 그래서 월간 1월 달은 이제 아달린더 소개해드렸고 2월 달은 이번에는 저희가 2월 달은 이미 작가 선택했어요. 근데 이건 뭐 비밀이고 아직. 비밀로 해야죠. 그죠.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저희가 1편 야나 오일러랑 2편 아담린더 했을 때 너무 차가운 작가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좀 다른 궤에 있는 작가를 소개해드리려고 2편 그러니까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멜랑콜리한 느낌이기도 하고. 네,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단 2주 뒤 2월 달 첫째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이제 새해는 잘 보내시길 바라며 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건강 유의하시고 날도 이제 더 추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감기도 조심하시고 이럴 때도 또 감기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저희는 2월 달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